아드님이 자해를 시도해 부상당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그 밝고 건강하던 아이가 자해를요? 이건 낙상사고입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회실문이 열리고 나타난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낙상이 아니라는 것을. 멍투성이 얼굴, 팔에 깊은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듯한 눈빛.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농부가 누구였는지. 30년간 군복을 입었고 국방부 감찰실을 지휘했으며 부패한 부대 16곳을 무너뜨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사랑이 잘 나타나는 감동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미로 흙을 파내며 고추 모종 사이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주는 평화 군복을 벗고 이 작은 시골 마을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성민아, 물 좀 가져왔다. 옆집 아저씨가 보온병을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호미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요새 농사가 제법이더라. 전직 군인이 농부 되니까 어때? 좋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들은 잘 있냐? 군대 적응 잘하고? 예,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한준서는 3달 전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통화할 때마다 밝게 이야기하는 준서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군대 생활을 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준서 이병의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공식적이고 차갑게 느껴지는 목소리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해병 제2사단 의무대 담당자입니다. 아드님이 오늘 오후 자해를 시도에 부상당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해요? 제 아들이요? 예, 날카로운 물체로 팔을 그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예요? 부엌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가 어쨌는데요? 부대에서 전화 왔어요. 준서가 자해를 했대요. 뭐라고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해요? 우리 준서가요? 그럴 리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상해요. 당장 가봐야죠. 지금 당장. 아내는 급하게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아들이 다쳤는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당황하면 안 돼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우리 준서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내일 첫 차 타고 부대 갈게요. 저도 같이 갈래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제가 먼저 가서 상황 보고 연락할게요. 하지만 여보, 저 믿어요? 제가 꼭 알아내고 올게요. 준서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당신 혹시 뭔가 이상한 거 눈치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감이에요. 군대 30년 하면서 쌓인 직감. 이건 자해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준서가 다른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서, 우리 아들. 저는 아내 옆에 앉아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절대로 우리 아들을 다치게 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아내는 제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신 다시 그 일하는 거예요? 감찰 같은 거 필요하다면요. 위험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제 아들이 더 중요해요.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리고 꼭꼭 우리 준서 지켜줘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드세요. 제대로 먹어야 힘이 나죠. 고마워요. 준서 보거든. 엄마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줘요. 그럴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대문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아직도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돌아오겠다고.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서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을까요? 2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때 준서는 어땠을까요? 목소리는 밝았을까요?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을까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준서는 아빠,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힘든 일 있니? 라고 묻자 아니야, 괜찮아라고 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때 더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 행정실로 갔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보호자시죠? 한준서 이병 아버지? 예, 면회는 30분입니다. 준서. 이병은 현재 의무대에 있습니다. 행정병이 저를 의무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부대였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겉모습과 속사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30년 군 생활이 제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면회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면회실은 작고 삭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플라스틱 의자 2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준서처럼 생긴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준서는 아니었습니다. 얼굴 왼쪽에 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고 오른쪽 눈 주변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색했습니다. 준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 얼굴이. 팔이. 대체 무슨 일 있었니? 낙상 사고예요. 훈련 중에 넘어졌어요. 낙상? 저는 준서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왼쪽 볼에 멍, 그건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주먹으로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입술의 상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서야. 아빠, 눈 똑바로 봐봐.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준서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 이건 낙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준서야, 누가 너한테 이랬니? 아니에요. 아빠, 정말 넘어진 거예요. 아들,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 아빠는 알아. 이건 폭행이야.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제발 문제 만들지 마세요. 문제를 만들다니? 네가 맞았는데?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아빠가 나서면.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그랬니? 이름을 말해봐. 아빠, 제발. 준서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서는 움찔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미안해 소리 질러서 하지만 아빠는 알아야 해.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준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박정호 중령님이요. 그리고 고참들이. 박정호 중령.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니? 입대하고 한 달쯤 지나서부터요. 2달 제 아들이 2달 동안 폭행당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말해도 소용없어요. 다들 덮으려고만 해요. 신고하면 오히려 더 맞고. 그래서 차라리 자해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해하면 의무대로 보내줘요. 거기서는 안전하니까. 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준서야, 들어봐. 이제 아빠가 해결할게. 아빠, 안 돼요. 더 위험해져요. 아니야. 아빠를 믿어봐. 준서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준서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군인의 본능, 정의를 위해 싸우던 감찰관의 본능. 이제 시작입니다. 부대를 나와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마이너스 기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둔 파일들이었습니다. 부대조사 매뉴얼, 비리 적발 사례, 증거 수집 방법. 2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필요했습니다. 저는 해병 제2사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군 관련 커뮤니티, 내부 고발 게시판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 부대에 대한 익명, 제보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식자재 비리 의혹, 폭행 은폐, 부당한 징계. 하나같이 심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사 중이거나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왜일까요? 누가 맡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부대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민간인 복장으로 마치 산책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제 눈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군용 트럭 한 대가 부대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적재함에는 큰 박스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식자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퇴근 시간에 식자재를 반출할까요? 보통은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트럭을 따라갔습니다. 트럭은 시내로 가지 않고 외곽의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운전병과 다른 병사 한 명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스들을 창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트럭 번호판, 박스의 표시, 창고 위치, 모든 것을. 박스를 다 옮긴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운전병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운전병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재빨리 바다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식자재 횡령, 그리고 리베이트. 저는 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텔로 돌아와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박스에 적힌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병 제2사단 급양과 그리고 창고 간판도 보였습니다. 대성식품 물류센터. 저는 대성식품을 검색했습니다. 포항 지역의 식자재 유통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철호. 더 파고들었습니다. 이철호와 해병대의 관계 계약 내역 금액.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5년간 해병 제2사단에 납품한 금액이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대들과 비교하면 가격이 2할에서 3할 정도 높았습니다. 왜 비싼 가격에 계약했을까요? 누가 승인했을까요?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승인자는 박정호 중령.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중령은 단순히 폭력적인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식자재 비리에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철호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폭행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박정호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에 남아있는 동료들. 2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대령님? 성민이?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잘 지냅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 해병 제2사단 관련 자료. 좀 구할 수 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아, 혹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 아들이 그 부대에 있습니다. 알았어. 조심스럽게 보내줄게 하지만. 성민아, 조심해. 넌 이미 은퇴했잖아.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면 자료가 도착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감찰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흘 후 저는 부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면회가 아니라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부대장과의 면담이었습니다. 행정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 분위기, 대화 모든 것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웃는 병사가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부대장님께서 뵙겠답니다. 행정병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부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대령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준서 이병의 아버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드님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해라고 들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고 군 생활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부대장의 말투는 공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대령님, 제 아들 얼굴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게 자해로 생긴 상처입니까? 부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얼굴에 멍, 입술에 상처, 팔에 타박상. 그건 자해가 아니라 폭행입니다. 보호자님, 조심스럽게 말씀하십시오. 저희 부대는 철저한 조사를 거쳤습니다. 조사요? 누가 했습니까? 군사경찰과 우리 부대 자체. 조사팀이 함께 했습니다. 결과는요? 자해로 결론 났습니다. 아드님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협박당했을 테니까, 대령님,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은폐되는지. 무슨 말씀을 박정호 중령이 제 아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령님은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계십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우리 부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모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제 아들의 상처가 증거입니다. 그건 자해의 증거입니다. 조사는 끝났습니다. 부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조사가 끝났다고요? 그럼 저는 감찰을 시작해야겠군요. 감찰? 뭐라고요? 국방부 감찰실에 정식으로 제보하겠습니다. 폭행 은폐, 식자재 비리, 그리고 부대장의 직무유기까지.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감히 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버지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요. 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장도 연루되어 있거나 최소한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부대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군이었습니다. 군의관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예. 한준서 이병 아버지시죠? 그렇습니다. 여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최하영 군의관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부대 밖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저녁 8시 부대 앞 커피숍에서요. 혼자 오세요. 최하영 군의관은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부 협조자. 제가 필요했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녁 8시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최하영 군의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최하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습니다. 열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과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의 몸 전체 사진이었습니다. 등, 가슴, 다리 곳곳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오래되어 노랗게 변했고 일부는 최근에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폭행입니다. 그것도 장기간에 걸친 상처 패턴을 보면 주먹, 발, 그리고 둔기로 맞은 흔적입니다. 최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준서 이병을 처음 봤을 때 자해라는 진단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팔의 자상은 맞지만 다른 상처들은 명백히 외부 가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해로? 박정호 중령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저한테도 다른 의료진한테도 자해로 기록하라고. 안 그러면 군의관 생활 끝장낸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의료 기록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자해 시도로 인한 자상 및 타박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 진단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기록했습니다. 실제 상처에 대한 정확한 소견을요. 최하영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상세한 의학적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발성 타박상, 장기간, 반복적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늑골 균열 일꽃 고막 손상. 저는 서류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었다니.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최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군 생활 중에 부당한 일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계급이 낮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인하고 넘어갔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준서 이병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위험합니다. 이 일에 연루되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군의관 이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준서 이병만이 아닙니다. 예. 다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박정호 중령에게 폭행당한 병사들이 최소 5명입니다. 하지만 모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요. 그리고 최하영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장도 알고 있습니다. 식자재 비리에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정호 중령과 한 배를 탄 거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최 군의관, 다른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다들 겁먹어 있어요. 하지만 한 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김태양 이병입니다. 준서 이병과 같은 소대고 박정호 중령에게 가장 심하게 당한 병사 중 한 명입니다. 만날 수 있게 주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자료들 잘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꼭 성공시켜 주세요. 준서 이병과 다른 병사들을 위해서 약속합니다. 최하영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박정호 중령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폭력적이고 교활하고 권력에 집착합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협조자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박정호는 위험한 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진실의 작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에 섰습니다. 2년 만에 보는 건물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감찰실로 갔습니다. 익숙한 복도였습니다. 30년을 걸었던 이 길 감찰실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장성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정의로 중장님이었습니다. 제가 감찰실에 있을 때 부하였던 분이었습니다. 성민이. 오랜만이야. 중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앉아. 그런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어.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가져온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최하영 군의관이 준 자료, 제가 찍은 사진들, 그리고 조사 내용들. 정 중장님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해병 제2사단? 예, 제 아들이 그곳에서 폭행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습니다. 정 중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민아, 이건 심각한 사안이야. 하지만 네가 이미 은퇴했고 게다가 피해자 보호자라는 점이 문제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공식 조사관으로 투입하기 어려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특별조사관. 중장님, 규정상 은퇴 후 5년 이내에는 특별한 경우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충분히 특별합니다. 정 중장님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성민아, 위험해. 네가 직접 나서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직접 끝장을 보고 싶습니다. 정 중장님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철저하게 규정대로 해.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증거 중심으로만 움직여. 물론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기적으로 보고해. 혼자 나서지 말고. 알겠습니다. 정 중장님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민 예비역 준장을 국방부 감찰실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한다. 사흘 후 저는 공식 신분증과 조사 권한을 받았습니다.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가슴에는 국방부 감찰실 배지가 빛났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찰관 2명과 군사경찰 4명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해병 제2사단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특별조사관 한성민 준장입니다. 부대장에게 통보하시오. 헌병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행정관이 달려나왔습니다. 준장님, 부대장님께서 뵙겠답니다. 안내하시오.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국방부 감찰실이래. 무슨 일이야? 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한준서 이병 아버지 맞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감찰실 특별조사관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해병 제2사단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폭행 은폐, 식자재 비리,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월권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월권이 아닙니다. 정식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도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저는 감찰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급양과 장부를 압수하시오. 그리고 박정호 중령을 소환하시오. 예, 준장님.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시간 후 박정호 중령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준장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USB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USB입니다. 당신이 병사들을 폭행하는 장면, 식자재 업자와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증거를 은폐하는 대화가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박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최하영 군의관이 몰래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는 박정우가 병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함치는 소리. 이 새끼야. 군대가 뭔 줄 알아? 박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가 식자재 업자와 만나 봉투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것입니다. 다음 달에도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계속 납품할 겁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박정우 중령, 이제 할 말이 있습니까? 박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준서 이병을 비롯해 5명의 병사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비리로 3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증거 은폐를 위해 의료진을 협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정우 중령, 당신은 군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새벽 헬기 소리가 부대를 뒤흔들었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에서 추가 인력이 파견됐습니다. 군사경찰, 조사관, 그리고 기자들까지 부대는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모든 병사는 영내 대기 명령을 받았고 간부들은 하나씩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저는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3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식자재 비리부터 파헤쳤습니다. 장부를 대조하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실제 재고와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2억 원 상당의 식자재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부에는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액은 박정우 중령과 이철호 사장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대장도 일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하나씩 면담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공식 조사관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용기를 냈습니다. 총 11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박정우 중령에게 직접 폭행당했습니다. 일부는 고참 병사들에게도 당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은폐의 조직성이었습니다. 부대장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묵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식자재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우가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그의 폭행도 눈감아줬습니다. 행정관, 작전과장, 심지어 군의관까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정우 중령, 부대장, 행정관, 그리고 이철호 사장 4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박정우가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얼굴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 민간인 아니었어? 박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한준서 이병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한성민 준장, 국방부 감찰실 특별조사관입니다. 박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장, 당신은 제 아들을 포함해 11명의 병사를 폭행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군사경찰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조사가 모두 끝나고 저는 의무대로 갔습니다. 준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준서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그 군복은. 저는 준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 박정우 중령은 구속됐고 부대장도 함께 잡혔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보호받게 됐어.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정말로? 응, 이제 넌 안전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준서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구해냈다는 안도감. 이제 넌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군인과 군인, 생존자와 구원자 밖에서는 부대가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휘부가 투입됐고 병사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군복을 벗고 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밭으로 나갔습니다. 잡초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돌보지 못했으니까요. 호미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흙 냄새가 좋았습니다. 평화로운 냄새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텔레비전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해병대 부대 내 조직적 폭행 및 비리 사건, 국방부 전면 조사 착수, 한성민 준장의 특별감찰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뉴스를 껐습니다. 이제 그 일은 끝났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차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역한 것이었습니다. 조기 전역 조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이었습니다. 아빠. 준서야 왔구나.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준서의 얼굴은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멍도 다 사라졌고 눈빛도 살아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뭐긴 뭐야. 농사지 감찰실로 안 돌아가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일은 끝났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지. 하지만 아빠는 영웅이에요. 부대 전체를 바꿔놓으셨잖아요. 영웅? 아니야. 나는 그냥 아버지였을 뿐이야.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준서는 밭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좋지. 함께 일하자. 우리는 나란히 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함께 흙을 만지며 일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밭을 물들였습니다. 아빠, 응. 정말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준서야, 기억해. 이제 네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야.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부조리가 많아.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어. 네가 겪은 일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와줘.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빠. 밤이 됐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와 별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준서가 옆에 왔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얘. 정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매일 다시 세워야 하는 거야.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부조리를 겪고 있어. 그들을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 준서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빠는 언제 쉬실 거예요? 모르겠다. 아마 평생 못 쉴지도. 하지만 괜찮아.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저는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흙처럼 말이야. 계속 일구고 가꾸고 돌봐야 작물이 자라는 거야. 정의도 마찬가지야. 끊임없이 지키고 세워야 하는 거지. 준서는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별을 봤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한 아버지가 부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자가 아니라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의는 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싸움은 계속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부조리와 맞서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